뭐 질문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여기서 간단히 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책자 구매하실 거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김남주 작가님 상하작의 이건 선생님 작품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좀 몇 가지 받고 진행할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네. 이 철도 이용 비용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상류층이 아니면은 이제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좀 비용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다만 조선 시대 때부터 금강산에 대한 유산기나 혹은 금강산에 대한 기록 또 아까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문인들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열광적인 그러한 좀 분위기인 됐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렵에 금강산까지 뭐 몇 박 며칠씩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됐고요. 한동안 일간지나 각 일간지 지국에서 여행단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초창기 때는 뭐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은 나중에는 뭐 몇만 명까지 갔었다고 그런 연 인원으로요. 근데 초창기 때는 뭐 몇백 명도 안 될 정도로 많지는 않았고 나중에 활성화되면서 많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 관광은 특히 학생들이나 이런 할인을 받아가지고 단체 관광을 많이 갔었어요. 특히 저희 철원 지역은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단체로 수학여행을 글로 갔다 왔는데 그래도 비용이 7,056점 뭐 쌀 한 가마 값이라 그랬는데 상당히 비싼 비용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분명히 할인을 받았을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학생 비용이 얼마였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44년이 된 무렵에 야 이제 금강산 철도가 없어진대 철계를 걷기 시작했대 그랬더니 마을마다 너도라도 금강산에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넘쳐서 그 막 철도 지붕까지 타고 가다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사태도 말해놨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44년 무렵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녀왔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얼마나 갔다는 내용은 제 책에 보면 운용 상황이 좀 나와 있는데 그런 수치는 저도 좀 기억하기 좀 어려워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더 질문 추가로 더 있을까요? 그 철원에서 그 내분강까지는 시속 30km면 4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대부분이 나와 있는 게 4시간 정도 걸립니다. 4시간. 근데 그나마 이 단발령 태백산을 밑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래도 뭐 한 40km 속도 내면 가는데 문제는 단발령을 넘어가는 게 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갈 때는 학생들이 장난삼아 뛰어 내려가지고 걸어서 왜냐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거기를 통과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전체적으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새벽 2시나 3시에 철원역에 나와서 타고 그 다음에 단발령을 넘어가지고 내금강역에 도착하면 아침 6시나 7시가 되거든요. 그럼 전부 다 내려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그 당시 시민지 시였잖아요. 예를 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안사나 비로봉에 갔다 오고 또 초창기 때는 비로봉까지는 못 갔던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나중에 비로봉도 갔다 왔다는데 그 당시 초등학생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갔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또 재차 물어봤죠. 혹시 뭐 시간적으로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다 가는데 여차타면 다 거라 떨어져가지고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녀갔다는 그 내용이 제 또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금강산하고 철길에 보면 그 철길 이게 끝방이 쭉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농사지냐고 해쳐서 놀이 되고 밭이 되고 그 공간 아까 그래서 한전 뜻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개인 부지된 건지 아니면
그 시에서 한 정도씩 남아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체 다는 모르겠고요. 지적도를 떼어보면은 많은 부분이 한전 그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도 하면서 또 일부는 그냥 그걸 불법 점유라고 하잖아요. 그냥 농사를 그냥 뭐 깨밭도 있고 콩밭도 있고 그냥 이렇게 농작물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아니면 일부는 아예 뚝방이 없어지고 논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기 전에 지난 2월달, 3월, 1월달, 2월달 집중적으로 몇 번 걸어봤는데 이제 농사가 시작되면 그 구간을 못 걷는 거죠. 논이 많아가지고 끊겨지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부분이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길이 농로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는 구간은 얼마든지 많아서 뭐 저희 관에서 조금 신경만 쓰고 그런 구간을 조금 이용만 준다라면은 한 15km 정도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좀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더 좋은 건 사실은 그 DMZ 인근에 있는 그 부분을 철책과 같이 걸으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많은 걸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또 분단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겠는데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더 좋은 거는 거기 한번 레일바이크 까는 게 제가 꿈인데 한번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했잖아요. 천원까지 오다가 그래서 지금도 저희 천원까지는 운행을 하는데 일부 이제 뭐 저희 지역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현재는 전철이 깔려서 동주천까지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철원에서부터 원산까지 예. 여기는 지금 그대로 묻혀 있겠죠. 묻혀 있고 그대로 있고 북은 또 북대로 운행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DMZ 부분에 이 부분이 단절이 돼 있고 뭐 아무튼 지뢰지역으로 같이 묻혀 있죠.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이제 원산까지 이제 철도를 타고 갔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 금강으로서 관광을 했다고. 네네. 그러면 또 관광 문화촌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코스 중에 초창기 때는 원산으로 가서 거기서 기선을 타고 이쪽 이제 장전항까지 내려와서 그러니까 증기배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장전에서 저 버스나 뭐 이런 거 타고 내근까지 들어와서 이제 또 저기 뭐야 등산을 시작하고 요런 그건 이제 거의 1910년대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20년대는 이쪽에 이제 아까 평강까지 가서 장안선을 접근하는 루트가 있고요. 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되게 많고 또 북이 고향인 분들이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하기를 잘했다. 이제 다시 한번 복원이라고 할까요? 그게 복원되려면 역시 철도가 놓여야 되는데 그런 좀 저의 기대감이랄까 바람도 있고요. 또 뭐 저희 천원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실향민들이거든요. 북한이 저도 아버지가 북한 분이신데 대부분 2세대이긴 하지만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이 전기철도가 놓였다는 기록은 있고요. 제가 연도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서울에선 전차가 운행이 됐는데 사실은 유역 변경식 발전에 의한 전기철도로는 아시아 최초입니다. 유역 변경식 발전에 의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제가 연구해 놓으신 분들이 인용을 하면서 소개한 내용이 역시 책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연도나 이런 문제는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없지만 그 아까 말씀드리신 동아시아 최초의 유역 병식 발전에 의한 전기철도였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서울에 먼저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회수를 해서 하면 아마 좀 기록을 좀 봐야겠습니다. 저는 서울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금강산 전기철도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유 교수님 거기 우리 월아리에 그 왕건 사전탑 발굴한 그 앞쪽이 동천원역이거든요. 그 바로 앞쪽 사거리가. 근데 거기에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철원의 거리가 불야성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24년에 들어왔잖아요. 자, 불야성을 이루고 아마 거기에 또 이제 이 먹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요리옥도 많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 새벽차를 타고 이제 떠나는데 그 불야성을 이뤘던 거리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온갖 요리점이 뭐 40몇 군데가 있었다 뭐 술집이 어떻게 있었다 해가지고 굉장히 향음이 많았던 거리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표현하고, 그 다음에 철원에 보면은 거기도 역시 상수도도 일찍 놓였거든요. 그 20년대 무렵에 놓였으니까 거의 철도가 놓일, 이 금강산 전기철도가 놓일 무렵하고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한 뭐 겨울에 단수 조치가 돼가지고 이런 불편을 얻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해가지고 100년 전에 상수도와 전기 불야성을 이뤘고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주정거리가 있었다라는 거 봐서는 번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로만 보면은요, 제가 그 무렵 일제강점기 한 30년대 40년대 인구 통계를 보면은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곳이 강릉입니다. 보통 한 20만 명 이상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거론되는 데가 큰 차이는 없는데 뭐 14만, 5만, 원주, 춘천, 우리 김하도 13만, 철원이 12만 해가지고 비슷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철원이 1934년도인가요? 그 철원군 번영회에서 강원도청을 우리가 유치를 하자. 여기 춘천이죠? 근데 아무튼 철원에서 유치를 하자 이럴 정도로 철원은 경운선의 중심, 금강산선의 출발점, 그 다음에 서울까지 가는데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한때는 그렇게 규모가 좀 컸었다라는, 그 다음에 아까 불야성을 이루고 이러한 사회적인 표현이 뭐 있습니다.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까 전기철도라는 게 신기한 부분이구나 할 수 있는데, 저희 좀 어린 세대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신지가 좀 궁금해요. 아, 예. 저는 철원 적경 지역에 살면서 항상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적경 지역 사람들은 좀 뭐 불안하다기보다는 뭐하지만 항상 긴장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뭐 저도 60 넘었습니다만 군인들을 보면 일단 긴장을 해요. 그 군인들 이제 제 자식보다도 어린데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증명서 내라 그러면 막 이제 그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적경 지역에 살면서 그런 긴장 속에 살면서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결국은 철원이 가장 좀 자유스러웠고 또 그러니까 활달했고, 철원은 반쪽이 갈라져 있잖아요. 더 이상 북으로 갈 수도 없고 발전하는 데도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건물을 짓고 뭐를 뭐 이제 문화를 향유하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늘 불만 아닌 불만이었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철원이 언제가 이렇게 좀 자유스럽고 번성을 했을까를 역추적해 보니까 바로 전쟁 전, 공산 치하 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게 식민지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뭐 식민지 시대였다라는 건 차치하고라도 남북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왕래할 수 있을 때가 철원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다라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거를 거꾸로 의미를 그렇게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시대가 빨리 와야 철원은 다시 조선시대 때 번성했던 철원을 만들 수 있겠구나.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인문학적인 일단 통일 그런 감성을 좀 저는 보이지 않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적경지역에 저 같은 사람들 50여 명이 모인 DMZ 인문학 연합회라는 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든 한 2, 3년 동안 이러한 활동을 좀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철원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좀 내게 됐고, 사실은 막판에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게 하나 있어요. 다 글을 써놓고 책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게 고민하면 제가 금강산을 못 가본 거예요. 금강산을 안 가보고 금강산에 대한 책을 쓰는 거에 조금은 뭐 양심에 꺼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찌됐든 좀 깨름직한 게 있었는데, 근데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대로 느꼈던 그 기록, 우리 아버님들이 얘기했던 그 표현,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바라는 마음, 그래서 챕터를 3개로 나누어가지고 비록 나는 금강산 못 가봤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서 우리 아버님들은 이랬고 우리의 전 세대는 이랬다라는 것을 저희 자식 세대한테 좀 1차적인 기록을 남긴다. 그 정도 저는 의미를 담았다고. 이제 지역사를 연구하면 요새 글로컬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로컬, 글로벌, 글로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글로벌 맞습니다. 우리 좀 아까 얘기해 주신 김창환 교수님이 얼마 전에 철원에 오셔서 진지하게 제 출판 기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평생을 DMZ를 세계화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철원법 말고 다른 것을 연구해보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저는 오로지 철원법만 했습니다. 그래서 철원을 전국화하는 거에, 보편화하는 거에 이렇게 왔는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적인 거지만 특화시켜가지고 끊임없이 파니까 이제 강원도,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강원대학교에서도 초대를 받았지만 제가 엊그저께 서울대학교에서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철원 것이지만 조금 좀 더 준비한다면은 이게 이렇게 특화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을 가지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 지금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아주 관심 갖고 봐주시니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있는 내용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현재에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모아놨으니까요. 잘 좀 봐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여기 출판사 원대표님이 저를 굉장히 푸시해가지고 같이 이걸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문학 서적 아시잖아요. 이게 뭐 돈을 바라고 한다라고 하긴 뭐한데, 원대표님 손에 굉장히 많이 보고 저는 저대로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한 열흘 있다 2쇄 찍을 수 있겠군요.